안녕하세요. 영화 변산으로 풀어본 영화 분석 방법 강의를 맡은 하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가이며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영화 분석 방법론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참여 작품 그리고 제가 창작한 작품들을 좀 띄워봤습니다. 저는 한국 시나리오 작가 협회의 정회원으로 있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영화 감독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 소속된 소속 감독입니다. 더불어 현재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허바허바 픽처스라고 하는 영화사의 컨텐츠 담당 개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참여한 작품들을 썸네일로 보여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강의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좀 내볼까 합니다. 아래의 대사는 영화 변산의 주인공 학수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고향은 패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무엇밖에 없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화 제목이 변산이라고 한다면 부안 변산반도가 배경이겠죠. 그곳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 보신 분들은 아주 그곳의 인상적인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은 패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것은 노을밖에 없네. 네, 정답은 노을입니다. 영화 변산에 등장하는 대사 중에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일어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변산은 어떤 영화일까요? 평소 영화를 관람하는 태도보다 조금 더 내밀하게 좀 밀도 있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분석 방법을 통해서 영화 변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화 변산의 영화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영화 분석 방법론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영화 분석은 보통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이 분석을 하는 분석 행위 그 자체. 그래서 분석을 하는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영화 분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영화 분석의 그 결과물. 그래서 분석 후의 결과물,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페이퍼로 작성하는 비평문이 그 분석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뜻으로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영화 행위 그 자체는 예를 들어 물을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처럼 영화의 구성 요소, 배경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때로는 등장인물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이러한 영화의 구성 요소들을
각각 해체하여 우리가 영화가 지닌 요소들의 총화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총화라는 단어는 전체를 나열해 놓고 그것을 합한 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우리가 차에 엔진이 있고, 차에 문이 있고, 타이어가 있고, 또 기타 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해해서 한 곳에 나열해 놓는 것이 바로 분석행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석행위의 그 결과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분리된 요소, 앞서 말한 영화의 구성 요소들을 해체한 뒤에 그것들의 분리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서로의 영향성의 의미를 재구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분리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로 치자면 시네피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네피앙, 이제 불어겠죠? 그래서 깊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시네피에는 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미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변산의 노을인데요. 이 변산의 노을이라는 것을 시네피앙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노을이라고 하는 발음과 노을이라고 하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시니피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시네피에라고 한다면 노을이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노을이 어떠한 의미와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또는 노을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것으로 의미되는 것인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스니피안과 시니피에를 합치게 되면 사인이라고 하는, 결국 기호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상위에 기호라는 단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면 이 시니피안과 시네피에의 분석, 각각의 분석을 통해 때로는 총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분석한다는 것, 이것은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행위 위에 분석자에 의한,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행위와 그 분석자에 의한 창조 행위가 결합하여 자기 방식의 영화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영화라고 하는 이미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존재, 영화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겠죠? 그 만들어진 존재를 분석하고 그것을 재창조함으로써 또다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의물, 그것이 영화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화를 보시고 일반적 관객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것에 대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갖고 있는 것, 그 상태에서 만약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페이퍼를 작성해서 감상문 측면을 쓰거나 혹은 영화의 세밀한 부분을 페이퍼로 작성해 보게 되면 그것이 영화를 분석하는 것,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분석의 장애물에 대해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영화 분석을 어렵게 여기거나 난해하게 여기거나 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할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영화 분석의 장애물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전에 영화 분석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장애적 요소들이 그러한 분석을 방해하고 있었을까? 혹은 더 잘할 수 있는 분석을 막고 있었을까?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물리적 여건, 그것에 따라서 분석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때로 영화관의 수준,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서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영화를 집에서 보고 극장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를 것이고, 또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영화를 넘겨보거나, 때로는 어떤 특정 장면을 좀 더 잘 보고 싶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보거나, 이런 것들이 영화를 보는 물리적 여건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보는 물리적 여건의 분석 조건에 따라 영화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장애 요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창작물이지요. 이러한 창작물을 놓고서 다시 역행해서 역으로 그 작품에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라든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하는 것들을 역방향으로 분석해내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느끼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리적 장애 요인과 심리적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장애를 넘는 마음을 갖게 될까? 영화 분석을 좀 더 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까? 그 답은 영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통찰의 힘을 키우는 것, 좋은 영화를 더 좋게 감상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통찰의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영화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예술의 표현에 대한 이해 등등 우리가 무언가를 거시적으로 크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힘, 통찰의 힘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화 분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물리적 장애요인, 심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규칙을 어기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화 분석은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규칙성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첫째, 영화에 집중할 것. 때로는 영화를 분석하면서 그 영화에 집중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영화 그 바깥을 상상하고 논리적인 분석이 아닌 추측적 분석을 하거나 감정적 분석을 통해서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화 분석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 영화, 특히 유명한 영화, 최근에 우리 아카데미 각본상 그리고 작품상을 탔죠.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같은 영화는 매우 많은 글들이 작성되었고 많은 비평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영화에 대해 글들을 이용하고 누군가가 쓸 글들을 차용하고 인용하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수집해서 하나로 엮어서 만드는 것, 그러한 분석성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짐을 버리고 자기만의 시선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창의적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영화 주변에 일화들에 함몰되지 말 것. 영화라는 것은 그 이슈가 될수록 주변의 이야기들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영화 주변의 일화들이 갖고 있는 그 흥미로움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주객 전도가 돼서 영화 본질에 대한 분석보다 영화를 둘러싼 에피소드와 촬영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작은 일들에 함몰된다면
영화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의 에피소드와 촬영 장소의 일화 등을 조금 더 절제하고 영화보다 주변 스토리에 치중하지 않는 영화 자체에 집중할수록 더 좋은 영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분석의 주의점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일반 관객과 분석자, 분석 행위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분석자의 차이점에 대해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 관객은 수동적으로 분석자보다 덜 능동적으로 직관적이고 비이성적인 능동적인 상태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분석자는 이성적인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보게 되지요. 일반 관객은 특별한 목표 없이 영화를 지각하고 보고 듣는다. 흔히 킬링 타임, 우리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특별한 목표보다는 영화를 봄으로써 여가를 즐기려는 그런 행위겠죠. 물론 그러한 행위의 기회를 통해 매우 훌륭한 영화를 보게 됨으로써 그 생각이 특별한 목표로 환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영화로 각인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목표가 엷은 상태, 그러한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분석자는 영화를 자세히 보고 또 주의 깊게 듣고 지표들을 찾는다. 그래서 이미지와 구성 요소들을 찾으면서 어떠한 의미 체계가 있는 건지 깊게 개입해서 보게 됩니다. 일반 관객이 영화의 복종에서 안내를 받는다면, 그에 반해 분석자는 자신의 분석 도구, 여기서 말하는 분석 도구는 노트, 펜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구조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래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화를 오히려 복종시킨다. 영화를 복종해서 보는 일반 관객들은 특히 장르 영화에서, 우리가 이제 장르 영화라는 그 용어를 아마 좀 익숙히 들어보셨겠지만, 장르 영화에서 이러한 복종 행위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체계 안에서 극적인 구조가 발생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늘 반복되는 약속 체계 안에 관객들이 만족도를 갖게 되는 영화, 이게 이제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있다면, 분석자는 그에 반해 영화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복종시키는, 그래서 해체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 관객이 자기 동일시의 과정이라고 하는, 즉 영화 속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의 상황과 그 인물이 겪는 사건에 대해 자기와 동질화를 느끼는 과정을 겪게 된다면, 분석자의 경우는 거리를 둔 그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의 심리적인 상황에 대해 동질화를 느끼기보다는 냉철하게 이성적 체제 속에서 거리를 두고 판단의 과정으로 그들을 파악하는, 등장인물의 행위와 동기와 갈등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도 분석자의 분석 방법입니다. 이 지점이 일반 관객과 분석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화는 여가의 세계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일반 관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관객들에게 영화는 흥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는 대상으로 여가의 세계에 속한다면, 분석자는 영화는 성찰과 지적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 분석, 비평서라든가 비평문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일반 관객에게 영화는 놀이, 즐거움, 흥미라고 할 수 있다면, 분석자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론을 좀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의 이 분석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내용과 형식의 분석을 해야 되겠죠. 내용,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영화가 그 내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의 모습들, 표현의 모습들, 이런 게 내용이겠죠.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식을 말합니다. 내용은 형식이 있어야 발전하고, 또 형식은 내용이 있는 그 바탕 위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요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조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카메라,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는 카메라의 움직임, 또는 카메라의 렌즈 사용법, 또는 카메라가 누군가를 초점을 맞춰서 비추는 것, 뭐 이러한 카메라라고 하는 광학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조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조명, 빛을 밝게 줄 것인지 어둡게 줄 것인지, 때로는 괴기스러운 공포 영화의 빛을 줄 것인지 달빛의 푸르름을 줄 것인지, 이러한 빛의 성질에 따라, 이 상태에 따라서 구조와 내용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구조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톤, 명암과 색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밝기, 색채, 채도가 높을 것인지 낮을 것인지. 매너, 영화 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매너라고 하면 그림에서 화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낭만주의 화풍, 사실주의 화풍, 입체주의 화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매너라는 것인데, 보통 영화에서는 톤과 매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명암과 색채, 그리고 풍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말하게 됩니다. 프로덕션 디자인, 그러면 영화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우리가 세트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의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내면 그 공간을 좀 더 영화와 어울릴 수 있도록 미술적 요소가 개입되고 디자인적 요소가 개입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할 때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 스타일. 배우는 예술가죠. 배우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문과 대사를 해석해서 연기의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우는 그 독특한 독보적인 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나가는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 이것도 구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찍은 영화의 영상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리듬감이 달라질 것이고 고저가 달라질 것이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삭제와 첨부를 통해서 영화를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가거나 의도적으로 불친절하게 만듦으로써 관객들에게 보다 흥미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편집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이 역시도 구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인물의 대사,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효과음, 배경음, 이런 것들이 사운드이고, 이 총체적인 사운드 역시 구조 요소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줄거리,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르는 자연 흐름에 따른 스토리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러티브는 작가에 의해 또는 영화 연출자에 의해 플롯이라고 하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일종의 퍼즐이 되어서 영화 스토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구조 요소이죠. 왼쪽에 두 개의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첨부 사진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하는 영화의 스틸컷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유명하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지하실 방의 한 장면인데,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색감, 그 다음에 카메라가 다루고 있는 듯한 느낌, 위에 사진은 뭔가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채색이 화려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아래에 그 기생충의 한 장면은
뭔가 텁텁하고 뭔가 딱딱하고 좀 어둡고 칙칙하고 뭐 이런 느낌이 의도적으로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의 비교, 단순한 비교이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내용과 형식의 분석적 구조 요소들에 따라 장면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구조적 분석,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론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화가 품고 있는 세 가지 시간의 구분입니다. 영화는 세 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러닝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길이. 두 번째는 영화 속에 등장인물이 사건을 겪을 때 그들이 겪는 사건의 길이. 네, 배경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심리적인 시간. 너무너무 어떤 특정한 영화가 흥미가 있어서 그 영화는 2시간이 채 안 되는 길이로 느껴지고 어떤 영화는 너무 지루해서 2시간 이상, 때로는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객들이 영화를 느끼는 그 심리적인 시간도 영화가 품고 있는 세 가지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이 포스터는 하이 눈이라고 하는 프레드 지네만 감독의 게리 쿠퍼 주연의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연했던 하이 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매우 특별하게 영화의 런닝타임과 영화의 배경 시간이 같은 85분이라는 시간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 속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이 해결되는 시간이 85분이고 그리고 영화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그 러닝타임 역시 85분 이렇게 맞춰준 특별한 영화입니다. 지속시간과 배경적 시간을 서로 합쳐버린 그런 특별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구조와 공간 안의 디자인 분석, 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영화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사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 사각의 틀 안에 영화의 공간적 속성, 공간에 대한 어떤 성질, 의미를 담고 프레임 안에 인물과 사물들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죠. 어떻게 배열시키느냐에 따라 영화는 그 느낌이 달라지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의 틀, 화면이라고 하는 이 사각의 틀 안에 구성력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이 구성력의 탁월함과 독보적인 미장센이 존재해야 특별한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장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미장센이라는 말은 감독이 구성의 요소들, 앞서서 우리가 봤던 카메라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무대의 디자인이라든가 인물의 배치라든가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사각의 틀, 프레임 안에 적절하게 배치시키고 혹은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와 의도, 흥미를 배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진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오대수가 감금된 곳의 장면인데요. 지금 오대수, 최민식 배우님이 역할을 했던 오대수의 등장, 그리고 그 주변의 벽지라든가 침대의 상태라든가 또는 저 뒤에 벽화라든가 어떤 그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리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요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융합되는 것, 이것이 미장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센은 이러한 것들이 융합되어서 관객이 볼 때 특별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에 어떤 성태 혹은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의 행동 요소들. 영화는 광학 기기와 연극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카메라의 발전이 영화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영화들은 매우 훌륭한 카메라들과 매우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 즉 화면의 어떤 구성 기법들이 발전하여 새롭고 놀라운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의 앵글,
카메라의 앵글이라고 하면 카메라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와 초점, 심도, 깊이감 이러한 것들에 따라 영화 분석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왼쪽 그림은 인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인물이 매우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조금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점점 확대되어 맨 마지막 그림은 매우 인물 가까이, 얼굴 가까이 찍은 우리가 보통 빅 클로즈업 샷, 엑스트림 클로즈업,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이 들어간 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사이즈, 카메라가 인물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이즈가 카메라의 행동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은 인물이 가운데에 있다고 쳤을 때 인물과 수평되는 높이로 카메라가 위치하면 우리가 내추럴 뷰, 우리가 아이 레벨이라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높이 정도가 형성됩니다. 그에 반해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인물을 내려다보게 되겠죠. 그럼 하이 뷰, 더 높게 가면 마치 새가 우리 창공에 날아가는 새가 인간을 바라보거나 대지를 바라보는 것 같은 버드 아이 뷰라고 하는 새의 눈으로서 시점이 형성됩니다. 그에 반해 인물의 아이 레벨보다 내려가는 내추럴 뷰보다 내려가게 되면 로우 뷰가 형성이 되고 그거보다 훨씬 내려가게 되면 마치 땅에 붙어 있는 벌레가 인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웜 아이 뷰라고 하는 뷰, 즉 극단적인 낮은 뷰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뷰의 높이에 따라 그 피사체 혹은 인물의 성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 속에 우리가 광장 속에 외로운 한 사람을 보여줄 때는 카메라 위치가 위에서 아래를 찍게 되고 군림하는 듯한 장군, 승리자와 같을 때는 카메라의 위치가 낮은 곳에서 위를 찍음으로써 인물이라든가 그 주인공을 더 건재한 느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카메라의 렌즈에 따라 찍히는 그 피사체, 인물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운데에 있는 35mm, 50mm 정도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화상의 어떤 각도,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한다면 맨 위에 있는 10mm, 17mm, 24mm는 광각, 좀 더 넓은 각도로 피사체를 찍는, 그래서 우리가 넓은 풍경을 찍거나 혹은 실내의 넓은 장소를 한 화면에 담아낼 때 주로 쓰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135, 200, 300이라고 써여진 그 렌즈들은 망원 혹은 우리가 줌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물에 다가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가갈 때 이런 기법들을 잘 쓰게 되면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들 같은 경우에 인물의 표정 속에 담겨져 있는 섬세한 긴장감 그리고 공포, 두려움을 담아내기에 아주 좋죠. 그래서 보통 카메라가 다가가면 긴장을 하고 가가 인물에 다가가지 않고 넓은 곳에서 인물을 담아내면 여유가 있는 조금 좀 휴지기,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카메라의 행동 요소들에 따라서 영화의 구성 요소들이 달라지고 표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화 분석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산의 기초 정보를 좀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 방법이 변산에 어떻게 간단히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변산은 장르가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화 장르가 드라마라는 것은 보통 정극이라고 표현해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서 그 중심이 된 이야기, 우리가 보통 드라마틱,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준익 감독님이시죠. 이준익 감독님, 네, 동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박열을 비롯해서 많은 영화를 촬영하셨죠. 각본 김세겸 이렇게 적혀져 작가님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상영 시간 123분, 그렇게 짧은 영화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보통 헐리우드 영화가 120분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영화 123분, 헐리우드 영화만큼 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영화도 좀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영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의 메인 포스터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내 고향은 폐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네, 이게 또 부안 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부안 노을이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른쪽엔 우리의 빛나던 흑역사를 위하여, 대략 영화의 컨셉을 알 수 있겠죠? 이들의 과거에 어떠한 흑역사가 있었구나. 좀 좌충우돌하던 다사다난했던, 기억하고자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이불킥한다는 뭐 그러한 것들이 있었겠구나. 이것을 바탕으로 영화가 형성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영화 변살의 내용 분석을 하자면 보통 우리는 로그라인 혹은 대전제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핵심 얘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분석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보통 이 그 로그라인 대전제는 주어, 즉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 사건에 어떠한 과정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뒤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짧게 쓰는 겁니다. 지금도 한 7줄, 8줄 정도가 형성됐는데 이것도 길게 쓴 겁니다. 최초에 어떤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이러한 대전제 로그라인이 매우 짧아지죠. 그런데 지금은 영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행으로 나가서 영화를 해체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길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짝사랑했던 선미의 연락으로 부안에서 입원 중인 애증의 아버지를 만난 무명 래퍼 학수. 그렇다면 학수가 주인공이겠죠? 금융사기 용의자로 몰려 부안에 붙잡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시를 훔쳐간 선배 원준과 사귀는 미경을 만나서 옛 연정을 되돌리려고 하다 자신의 꼬붕에게에서 조폭으로 성장한 용대를 만나 고달픈 시달림을 겪게 된다. 네, 일련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강제로 고향에 돌아와 온갖 우여곡절을 겪던 학수는 이 모든 것이 애증의 아버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원망을 해보지만 결국 선미의 말대로 스스로 감나하게 살지 못해도 후지게 살아온 이유가 결국 자신의 자격지심에 있구나. 그 자격지심 때문이라는 진실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이별을 하게 되죠. 결국 학수는 완전한 성장을 이룬다. 이 영화의 가치는 결국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청년 학수의 성장 방점 찍기,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변산의 짧은 스토리라인을 찾음으로써 과연 영화가 그 내부의 표현들이 이것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배경으로 살펴봤습니다. 배경, 전라북도 부안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익산에 있으니까 부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해성병원, 특히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해성병원이라든가 금융사기범으로 몰려서 가게 되는 경찰서라든가 미경의 피아노 학원으로 사용되는 장소라든가 혹은 용대와 마지막 혈전을 벌이는 갯벌이라든가 그리고 선미와 노을을 바라보던 곳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전라북도 부안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은 부안의 2018년도 혹은 2020년 오늘의 부안 모습을 제대로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의 어떤
평가의 호불호를 떠나서 부안 자체의 로케이션을 제대로 만끽해주고 있는 영화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변산의 등장인물은 또한 이러한 구조 분석에서 혹은 영화 분석 방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이 학수네요. 박정민 배우가 학수 역할을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아버지, 장항선 배우님이신데 애증의 아버지. 네, 지금 뭐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짜장면을 드시는 거 보니 범상치 않은 인물이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선미, 김고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능숙한 부안의 아가씨 역할을, 그 선생님 역할을, 작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수의 극적 욕망, 학수는 이 영화 안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래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래퍼 생활을 지금 고난과 역경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장애, 이렇게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에 힘을 주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애증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국 학수에게는 내적 갈등, 마음속의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고 원인자이죠.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못한 아버지. 극중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못합니다. 형사들에게 붙잡힐까봐. 그것이 학수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발생하고 그 원망이 충돌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힘,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갈등, conflic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영화 분석에서 갈등이 강력하게 있는 영화일수록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갈등이 동기가 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다시 또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또 다른 행동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죠. 이처럼 영화 내에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물 간의 갈등, 혹은 인물이 환경과 가지고 있는 환경과의 갈등, 사회적 갈등, 조직과의 갈등, 자연과의 갈등 등등 많은 갈등 속에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영화 스토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학수를 짝사랑했던 선미는 학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반해서 학수가 퇴락되어 있고 타락되어진 듯하고 세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되죠. 자신이 소설가가 되는 것에 깊은 영향을 입혔던 학수가 오늘날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마음을 조아리고 쉽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동요를 갖고 있습니다. 학수에 대한 마음을 접는 것과 학수에게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 선미의 내적 갈등은 딜레마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은 결국 내면의 어떤 갈등이 두 가지 힘 이상으로 작용하는 이런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영화 분석 방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영화 변산 등장인물 좀 살펴보면 조연 혹은 조력자 혹은 적대자라고 하는 주인공을 제외한 주변 인물의 어떤 성격 부여를 했을 때, 역할 부여를 했을 때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수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미경, 부안의 피아노 선생님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용대, 부안의 조직 건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준, 학수의 시를 훔쳐서 입선하고 당선되고 지금은 기자가 되어 미경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세 명의 인물들이 선미와 학수 이 관계 속에 엉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변산의 인물 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 원준에게 시를 뺏긴 적이 있던 학수는 원준이 자신의 짝사랑이 있던 미경마저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에 부하가 끓죠. 질투가 나고 이에 미경을 향한 막연한 돌진이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현재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갈등,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말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학수에게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라면 용대에게 학수는 극복해야 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의 대상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용대가 학수에게 얻어 터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용대는 고향에 온 학수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를 서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역시 갈등의 인물이죠. 이러한 학수가 아버지와 갈등을 벌인다면 용대는 학수와 갈등을 벌이면서 이 스토리 라인을 입체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후에 학수는 자신을 떠나게 하지 못하는 용대와 용대는 자신에게 부끄러운 어린 시절을 끝없이 기억하게 하는 학수와 갯벌의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영화 변산의 중심 질문은 과연 부안에 돌아온 학수는 자신의 딜레마였던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루고 서울로 돌아갈까? 즉 관객들은 이러한 중심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두고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다시 화해를 할까? 서울로 돌아갈까? 이것이 관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중심 질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선미는, 소설가가 된 선미는 자신의 짝사랑 학수를 다시 만나 진전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 부안으로 학수를 부른 사람이 바로 선미였기 때문에 이 선미는 학수를 잊지 못하고 이참에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화 변산의 영상 언어 측면을 보면 왼쪽의 장면은 학수가 쇼미더머니에 출연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매우 화려한 무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은 학수가 아버지가 입원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부안으로 내려오는 장면인데 이 두 개의 장면을 상호간에 비교해 보면 왼쪽의 장면은 화려한 무대 그리고 매우 욕망이 실천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장면은 학수가 내려가는 길은 무언가 시골로 농촌으로 이렇게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대비적인 영상 언어 변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대장장이 난 이제부터 랩 사무라이여 참가자들의 목을 다 썰지 빛이 아닌 너 롤모델 내 랩을 봐 감히 누가 나를 가르칠래 내 랩은 마치 너희들의 미래 나의 어제 너희들이 살아갈 내일 모레 랩은 그냥 나한텐 소꿉놀이 내 공은 난 보고 자도 다 꼴이네 임마 막지 말고 그냥 내려 너의 꼬리 하란 대로 하면 한번 시켜줄게 나의 homie. 네, 이렇게 우리 그 젊은 우리 학생들과 혹은 젊은 분들은 더 좀 익숙하겠지만 이렇게 쇼미더머니의 한 장면, 공격적인 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부안으로 내려오는 장면 한번 볼까요? 네. 똑똑히 기억해 그녀가 죽던 날 하신 말이 앙상한 입술로 어렵게 꺼낸 밥이라도 한 끼 해주고 싶다는 마지막 툭 던진 그 짧은 숨이 아직도 선명하지 엄마의 사진 속 그 슬픈 눈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리 웃고 있어 어깨 위에 걸친 내 손이 한없이 미안해지게 퍽퍽한 삶의 무게를 진 그 어깨 위에 사실 나 당신의 죽음이 슬프지 않아 지옥을 떠나 천국으로 간 것뿐이잖아 엄마도 엄마의 엄마를 만나 얼마 만에 적막한 평화 속에 있을 테니 말야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지우개로 밀어 지옥으로 밀어 버리고 싶은 불행의 진범 아버지를 미워 하지 말란 당신의 유언 그것만은 지키지 못하겠어 용서해요 10년 만에 왔네 짠내 나는 이곳에 소름 돋네 여전한 꼰대와 촌내 나는 동네. 네. 부안분들이 보시면 그런데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고 싫은 이런 학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 변산의 연기 스타일을 보면 학수의 연기와 선미의 연기 차이를 보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학수는 냉소적, 짜증이 담긴 툭툭 던지는 듯한 서울 깍쟁이 그런데도 서울 사람이 될 수 없는 부안의 스타일이 섞인 이런 원인자에 제공을 한다면 선미는 정감이 어린 오묘한 수수께끼가 있고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한 그리고
부안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뭔가 이 고장의 그 특유의 정서를 가진 듯한 이런 해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앙상블을 이루어서 연기를 하는 장면을 짧게 보겠습니다. 너 서울 못 간다며? 그거 어떻게 하냐? 동네 좁잖여. 뭘 그렇게 맨날 쓰냐, 니는? 소설? 뭔 소설? 뭐, 쓴 거일까? 소재는 고향, 주제는 무엇일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될란가? 내게 첫사랑은 노을 같은 것이고 첫사랑이 노을이야? 내가 노을 많이 하거든. 노을이 그게 마니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도 그거요. 니도 알지? 내 고향은 패양.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언제 나랑 노을 보러 같이 안 갈텨? 네, 이 시는 결국 학수의 시였죠. 네, 이 지점이 지금 담겨져 있진 않으나 나중에 알 수 있고, 이 학수의 표정을, 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면 그 시가 누구의 시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학수의 연기와 선미의 연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역할, 그리고 목적이 인물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화 변산의 카메라 측면을 살펴보면 이 장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회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라서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미리 볼 때 인물의 시선과 시점이라고 하는 POV,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인물이 이 카메라가 누구의 시점으로 과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을 많이 하라고 했지? 나한테 노을을 발견시켜준 사람이 바로 너요. 시선이 있죠. 이 동네에서 태어나 살면서 수도 없이 봐온 노을인데 난 노을이 그런 건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 장엄하면서도 이쁘고 이쁨서도 슬프고 슬픈 것이 저리 고울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슬픔이 아니겠다 생각하면서 넋을 잃고 보는 뒤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자는 언제부터 저 무덤에 앉아 혼자 노을을 보아왔을까. 누구야? 근데 난 네가 좋다. 그날부터 나도 노을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작가가 되겠다고 맘먹은 것도 그때부터요. 자, 이렇게 그 현재에서 과거의 사연을 보여주는 회상 기법에 우리가 장면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인물의 시선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인물에 담긴 인물의 어떤 화면에 담긴 인물의 사이즈라든가 화면의 포커스 변화, 앞에 있던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뒤에 있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 이런 변화라든가 색감의 조화로움, 이 장면은 굉장히 좀 노멀한
보편적인 오후의 정서라고 한다면 노을의 붉은 색감, 이런 색감의 조화로움으로 카메라 측면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분석 방법에서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화 변산의 시나리오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도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 씬 16번 장면입니다. 요 다음 장면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씬 16의 변산 시나리오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 노란색 형광색이 칠해진 것은 시나리오가 영상으로 구현된 장면이고 형광펜이 칠해져 있지 않은 것은 삭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화 시나리오가 최초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시나리오는 영화로 모든 것이 다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삭제와 과감한 배열을 통해서 조금 더 리듬감 있게 혹은 집중할 수 있게 절제할 수 있게 만들죠. 한번 그 장면을 살펴보면요. 신이 될 줄 알았는데 어찌게 래퍼가 됐대? 시인은 뭘 시인이요? 고등학교 때 전국 100일장에서 시 써서 장원 먹어갖고 막 교문에 플랜카드 걸리고 그랬잖여.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나도 나갔었는데 난 입선도 못이었어. 기억이 안 난다. 아, 나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었잖여. 맞아. 그때 100일장 끝나고 문예반 다 같이 채석강 MT 갔을 때도 같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너 그때도 있었냐? 왜? 그때 네가 기타 치면서 김광석 노래 불렀잖아. 에헤. 갑자기 김광석을 같은데? 그녀의 웃는 모습은 응? 활짝 핀 목련꽃 같아. 왜 이래?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물러려? 따뜻한 봄날이었지. 응, 잘했어. 그만해 이제. 뭐 하는 거야? 네. 이 시나리오와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상호간에 비교를 하다 보면 매우 또 흥미로운 발견 요소들이 있죠. 시나리오에서는 신승훈의 노래가 적혀 있다면 영화에서는 김광석의 노래로 바뀌어져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시나리오와 영상을 비교하는 것도 영화 구분 방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영화는 영화라는 현실적인 창조물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한 창조물을 바탕으로 다시 창조되는 새로운 해석의 영역이 영화 분석 방법이다. 두 번째로 영화 분석은 왜라는 측면보다 어떻게라는, 화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어떻게라는 측면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과 감정, 연상을 이끄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 분석은 다시 영화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영화가 가진 그 의미와 효과를 찾아서 다시 영화에 그러한 힘을 작용시키는 것.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진 뒤에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성, 그리고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화를 수용하는 관계 혹은 수용하는 태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분석은 영화를 수용하는 과정의 미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의 분석 방법 결론이었습니다. 영화 변산을 통해서 간단하나마 여러분들도 영화 분석의 중요한 요점들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영화 변산을 한번 보시고 그 나름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보석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영화 분석자로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객에서 조금 더 시선이 넓혀지는 그런 영화 분석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온라인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